트럼프는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당한 부를 되찾아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환율 구조는 과거에 한 1,200원이나 1,300원 구조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국가 정책이 이렇게 좀 중심이 없으면 잃어버린 10년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뭐 시스템이 껍질을 벗겨내고 있나요? 껍질을 더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려워지면 단합하고 정신 차린다. 어쩌면 확신이 들 때 의심해야 되고요. 정말 의심이 들 때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 한 2달 반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 확신의 정점에서 사실 작은 균열이 있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지금이 이제 의심의 계곡으로 치닫고 있는 그 초입인지 중간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투자의 고참 두 분을 모시고, 고참이라고 하면 이분이 싫어하는데 별로 안 좋은데. 고참 두 분을 모시고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그리고 윤지호 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한 세트라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네. 항상 그때 같이 썼던 책이 제가 항상 캐리어 쓸 때 꼭 쓰고 있는 책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자, 김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작년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미국 특별히 테슬라가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하락을. 네, 최고점 대비로는 그런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빅테크 주식도 추풍 낙엽이에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한국 주식 혹은 중국 주식은 의외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국면에 대한 두 분의 시장관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죠. 뭐 과도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은 말씀 주셨듯이 비싸서 빠지는 거 플러스, 예,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해서 빠지는 거 플러스, 또 이익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의 절대 수준은 높은데 가령 S&P 500의 올해 EPS 증가율이 1년 전만 해도 한 17% 증가라고 봤거든요. 예, 이게 지금 최근에 한 10%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10% 언저리로. 이렇듯이 시장에서 소위 어닝의 센티먼트가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잘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경제,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보다 더 커진 거죠. 아직은 EU라든지 또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일부 발표는 됐지만 그래도 당장 경제 불확실성으로는 서서히 아주 뭐 4년 내내 이제 증가할 건데 그렇다 보니 미국의 금리가 내려갔고 네.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달러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좀 자본의 재조정 가능성이 재조정 의도가 조금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자본이 살짝 이동하는 그러한 과도기적 양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의 리더십이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예. 완벽하게 꺾이고 10% 조정이 아니라 고점 대비 15%, 20% 이상으로 조정이 가면 미국 리더십이 꺾이면 다른 나라 증시도 저는 꺾일 같이 거다. 꺾일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 꺾이는 게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이쪽이 반사이익을 누리거나 이쪽이 저항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인데. 네, 룸이 좀 있는 거죠. 어쩌면 미국이 좀 6개월 내지 뭐 그 이상의 기간 앞으로 예, 기간에 미래에 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본이 전 세계로 조금 분산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것은 주가가 증명을 하겠죠. 네. 주가가 만약에
우리가 경기 침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만약에 가시적인 기간 내에 안 온다면 주가는 아마도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완전히 약세장으로 빠지는 네. 않겠죠. 큰 추세 변화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저는 뭐 미국 경제를 조금 뭐 그렇게 심각한 네.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좋았죠. 미국이 한 2년간 매년 20%씩 상승을 했었고 S&P 500 기준으로 거의 23배를 갔었으니까요. 과거 한 10년간 한 15배에서 20배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23배였으니까 밸류가 부담인데다가 미국 종은 알겠는데 돈이 너무나 다 쏠렸죠. 거기로.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돈이 플러스니까요. 지금 트럼프는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좀 부진해도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바이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돈을 결국 쌍둥이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미국에 대한 매력은 좀 줄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너도 나도 투자 이민 얘기했지만 돈이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온 돈들이 돈을 푸는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독일의 여러 가지 정책 좀 변화도 있는데 예. 독일로도 돈이 가고 독일도 돈을 풀고 있고 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닥스는 그렇죠. 독일 경제 뭐 다들 안 좋게 독일 얘기했지만 경제 뭐 박살이라는데. 더 심한 곳이 있죠. 중국이죠. 네. 우리 중국 망할 거라고 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중국 증시가 뭐 거의 압도적인 그러니까요.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25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유동성의 변화 그리고 좋은 건 너무 비싸졌고 적당한 것들이 어떤 가치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네. 수익률 반전이 굉장히 그림 보여주세요. 예, 네. 가속화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뻔한 시장이 올해 전개되고 있고 하여튼 방금 전에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여기서 완전 붕괴로 간다면 이 흐름도 멈추겠죠 그때가 되면. 근데 아직까지의 시각은 한 트럼프가 한 취임 100일이 되는 게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 뒤따르지 않을까. 뭐 마냥 이렇게 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뭐 베세트 장관이 지금 매일매일 좀 험악한 말을 하지만 그때 가면 말의 톤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도 바닥을 짚고 박스권 흐름을 가고 네. 나머지 나라들은 그래서 미국이 좀 부진하면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견고하고 미국이 그때 박스권을 안정을 찾으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소위 자금이 새롭게 유입되는 국가의 네. 증시들은 올해 상당히 기대되는 국면이 뒤따를 수 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윤지호 대표의 SNS, 페이스북 글을 많이들 보십니다만은 작년 연말 연초부터 올해 초부터 미장보다는 국장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하신 거죠, 그죠? 그쵸, 뭐 자유인인데 뭐 자유인이라서 그거 하나 좋더라. 예, 저도 근데 좋아합니다. 제가 야, 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저 댓글 중에 마인드플로어라는 분이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그렇게까지 그거는 예. 한 2년 동안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더니 국장 탈출 지능순이 드디어 이제 미장 탈출 지능순이 나왔으니 이것도 참 국장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뭐 편한 국장? 대로. 근데 미장 네. 얘기 하나 또 하나 궁금한 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미장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결국 AI에 대한 좀 불안감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과연 중국이 어느 정도 여기서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일 것 같아서 하여튼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566호가 있다고 뭐 뭐죠? 딥시크는 저 밑에 있는 애라고 앞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나온다고. 제가 최근에 이제 시간에서 책도 보고 예. 그 우리 김프로님께서도 뭐 중국 얘기 많이 해주시고 뭐 해서 보는데 아주 중국이 기술 굴기를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놀랬던 거는 이 가성비라는 게 정말 이 첨단 산업 분야에도 네. 있구나. 중국이 가성비를 무기로 해가지고 거의 AI 모델 시장에 매기가 돼버리니까 예. 아마 미국의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어쩌면 이번에 미증시 소위 선도주들의 좀 흔들릴 때도 그렇죠. 계기가 됐던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 발표하고 나서 완연히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힘이 좀 없는 것 같고 그쵸. 그 이후에 완연히 알리바바를 비롯한 네. 중국의 빅테크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 그 이벤트가 굉장히 맞습니다. 하나의 촉발된 트리거링 효과를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환율 같은 거 보면 달러의 조정이 완연해 보이는데 우리 원화는 워낙 약하니까 그저 1,450원 뭐 이렇게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연초에 코스닥이 좀 선방한다. 워낙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야, 이게 만약에 우리 펀더멘탈, 우리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되고 상법 개정이나 이런 펀더멘탈을 좌우하는 어떤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한번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여의도에서 주로 이 고참들끼리 많이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뭐 한국 경제가 지금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IMF나 뭐 이런 상황보다도 조금 다른 것은 조금 이제 체력이 굉장히 소진된 상태에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성인병이 계속 괴롭히는 그러한 뭐 저체력 경제, 네. 그다음에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예. 뭐 그런 경제로 지금 생각이 돼서 지금 예. 주식 시장이 조금 미국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 조금 강한 이유는 빈집이라는 점, 빈집. 그다음에 좀 밸류에이션이 착하다는 점, 특히 업종 대표 블루칩들의 밸류에이션이 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싼 거는 이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 조건은 이제 어닝의 증가죠. 실적이죠. 그리고 어닝의 증가를 뒷받침하는 경제 전체의 구조. 지금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러한 뭐 조금 짜임새 있는 경제의 구조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앞서도 이제 뭐 중국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저도 양해를 보면서 정말 미래 산업에 대한 굴기로 정말 양회가 도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1조 위안 우리나라 200조 기술 펀드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국가 중심의 R&D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네. 뭔가 2000년대에 광통신망 이후에 예. 하나도 혁신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없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좀 기업가 정신도 많이 훼손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성장 동력이 없죠. 어떤 분들은 야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고 이렇게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이런 짜임새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는 반박하는 게 우리나라 GDP가 1인당 36,000불이라는 걸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 거의 반에서 한 2, 3등 하는데 이거를 유지하려면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더 시험을 잘 보니까. 그렇죠. 특히 중국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장 여력이 없다. 기업들도 보면 사실 올해 코스피 증가율이 한 5 내지 6%거든요. 거기에 PBR 1배, PBR 10배. 이거는 리즈너블한 수준이죠.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2,700이나 800 내지는 3,000을 넘보려면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사실 반에서 10등 할 거라면 네. 암기 과목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 10등 해요. 네. 근데 반에서 1등 혹은 전교에서 한 3등 안에 들려면 영어 수학 거기서 쇼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한 문제 지금 틀리면 그냥 네? 나락이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비유가 좋으셔가지고 지금 말을. 아니 제가 그런 출신이거든요. 공감 안 하시는데 아니. 지금 국장 어느 레벨에 와 있다고 보세요? 어쩌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지표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1월 산업세만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마이너스 1.8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건설업 산업센터 마이너스 거의 26.8%인가? 뭐 급락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의 경제가 이런데 과연 주식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뭐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정치적 불확실성도 뭐 정책이 없죠 현재. 그렇죠. 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한국 증시가 무슨 매력이 있겠는가 이런 반론들을 하시죠. 근데 첫 번째 제가 아까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박사님께서 한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싸다는 겁니다. 네. 싸다는 정도가 정도껏 싸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증 시가 싼데 어느 정도 싼 거냐? 전 세계 모든 증시에 비해서 유독 밸류 할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유는 너무 우리가 여기서 이유를 든다면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정책의 부재,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성장 잠재력의 훼손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싸다는 것처럼 매력적인 건 없거든요. 여기서 기대되는 거는 싸고 한계에 왔기 때문에 어쩌면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서서히 나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3%에서 굉장히 어쩌면 그 특종을 냈던 그래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홈플러스. 그렇죠. 네. 홈플러스가 힘들어지면 좋아지는 기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마트가 이마트 좋아지고 같은 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그런 한계 시점에 와서 그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게 있고 그걸 이겨내고 살아나는 기업이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매크로를 하지만 이 기업을 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장도 싸지만 종목별로나 어떤 산업별로 보면 그러한 모멘텀이 존재하는 게 나오고 있고 싸다는 것에 그런 모멘텀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덧붙여지면 주가가 상당히 우리가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최근에 보면 어떤 좀 좋다 보이는 주식들은 굉장히 상승률이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선도 여기서 그렇고. 네. 항상 바라볼 때 어느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충분히 국장이 그러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가 싼 건 알겠는데 상단 얼마 정도 넣을 거냐, 열 거냐, 그러면 고민이 커지죠. 여기 열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오늘도 이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상법 개정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PBR의 우리 한계를 드디어 벗길 수 있는. 뭘 1년 유예를 해요. 그냥 하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할 걸 뭘 유예를 해. 뭐 저도 좀 실망스럽하시지만 일본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일본이 저희 이러한 주주 가치에 대한 그 변화를 시도했을 때 우리 아무도 뭐 일본이 되겠어 했지만 10년이 흐르는 동안 일본 증시는 변화했고요. 그렇게 돈을 풀어도 일본 경제가 돌아서질 않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어쩌면 굉장히 그 인플레가 이제 걱정될 정도로 경제가 이제 온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PBR의 어떤 한계도 극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학자시니까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가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를 보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걸 다른 얘기로 하면 실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죠? 독일은 어떻게 된 거지?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가고 있는데 독일 경제가 좋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윤 센터장께서 굉장히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주식을 꼭 경기를 보고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어디 지점에선가 수렴할 텐데 그런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어쩌면 한국도 지금 그런 국면에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수급이든 심리든 무언가 경제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 말고도 아까 빈집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마진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경제가 터닝할 때까지도 주식이 올라간다면 그냥 직설합으로 여쭤볼게요. 그런 경기가 좋아지는 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 당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평가고 어느 정도 상승력이 있다고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증시는 그 정말 지겹게 들어온 그 박스피 이 한계를 이번에도 좀 안타깝지만 저는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독일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많죠. 저도요. 하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그 불확실성이 전 세계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국들 가령 뭐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전쟁을 앞두고 이미 돈을 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지금 팽창이 재정 팽창의 포문이 열린 것 같아요. 트럼프발 재정 팽창이 올해를 기점으로 무섭게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2, 3년 혹은 3, 4년 후에는 또 다른 뭐 문제를 일으키지만 일단은 돈은 깡패잖아요. 주식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보수적인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독일도 그러니까요. GDP의 0.35%로 재정 적자를 제한했는데 예. 지금 굉장히 뭐 지코가 적자다 보니까 국방비 지출은 거기서 예외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돈을 풀기로 결심한 유로존이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온기가 먼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돌고 돌아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가는 트럼프는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당한 부를 되찾아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냉정하게 볼 때는 근린 공피파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입니다. 부가가치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뺏길 텐데 4년 내내. 근데 이거는 1, 2년간 뺏기는 게 아니라 트럼프 4년 플러스 그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거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거든요. 산업 구조의 변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그 조금 다른 나라의 지금 일시적인 주가 상승, 미국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의 조금 탄력성을 떨어질 거다.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떨어질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채널에 갇혀 네.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뭐 약간 확대 해석하자면 제 뇌피셜로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게 사실은 독일 경제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의 GDP 제조업 비중은 지금 18%입니다. 예. 독일이 25%, 일본이 한 30% 되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확충시켜서 제조업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강점인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4차 산업 제조업 강국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백본이잖아요. 만약에 제조업이 강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이 창출되니까 경제가 굉장히 기저에 튼튼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과 일자리를 뺏기는 거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 대만,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에게 미국에 뺏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장기적이고 거창한 구도의 변화를 아직 주식시장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 돈을 풀기로 결심한 유럽 증시에 일단은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중국 주식도 일단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지금 돈을 풀지는 않고 있으면만은 돈을 풀 수도 있다라는 기대는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우리 한국도 있죠. 네, 어쨌든 그렇죠. 뭐 이제 헌재 판단에 따라서 뭐 변화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졌던 재정 건전성, 이른바 긴축에 대한 종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올 연초부터 이건 뭐 좋다고 하긴 좀 그렇고 상대적으로 좋은 국장의 나머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독일이 돈을 푸는데 정말 독일 경제 안 좋거든요. 근데 뭐 인프라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만 한 5천억 유로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독일은 굉장히 균형 재정을 추구해 왔던 나라인데, 그렇죠. 어쩌면 아까 미국이 독일을 흉내낸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유럽 나라들이 미국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예, 돈의 힘으로 뭔가 변화를 줬고 지금 방금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독일 국채가 뭐 어마어마하게 튀어버립니다. 뭐 다음 금리가. 주에 그렇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부채 제한 개정안 표결이 있을 텐데 뭐 이 기대를 선방향했다 그런 논리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미국과 유럽은 어쩌면 미국의 우산에서 벗어나면서 독자적인 군사력도 갖추지만 독자적인 경제권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미국이 제조업으로 간다? 그럼 미국의 매력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미국은 미국의 매력 9만 불 나라가 제조업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것도 세계적인 실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실험을 과연 성공할까요? 네. 과연 지금까지 유럽이 왜 저 모양이었냐? 유럽은 금융이 아니라 제조업을 고집했기 때문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넘기고 금융으로 커온 거죠. 금융과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ROE를 받았고 금융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왔는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를 다시 가져오겠다. 뭐 최근에 제가 칼럼에서도 뭐 1930년대 얘기하긴 했지만 그때와 같지도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결국 과연 미국의 노동력이 그러한 제조업을 감당할 능력은 있는가? 왜냐하면 미국 다 알겠다시피 노동 생산성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 어떻게 비용을 감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미국이 왜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지? 제조업으로 가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그 좀 약간 좀 어려웠던 백인들, 좀 하층민들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제를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유럽이 미국을 택하면서 주식시장에 부흥이 온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택하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부정영향이 생긴 거다. 한국은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금융 쪽에 저희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드라이브가 되려면 아까 말했던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소위 인프라가 갖춰져야겠죠. 결국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어쨌든 신흥국에 속해 있는 나라니까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국면에서 우리 주식이 나빴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물론 지금 이게 추세 전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보면 완전히 약세란 말이죠. 네. 어쩌면 그게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돼 있는 네.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원 달러 환율은 예외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환율 원화 대비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을 예측해 보면 의외로 주가에 대한 전망도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이 말씀은 이제 어쩌면 원화가 조금 강세 기조로 갈 수 있다라는 차관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상승, 코스닥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지금 그 큰 구도에서 한 2020년 뭐 그 이전부터죠. 한 2015년부터 시작된 네. 역사적으로는 3차 달러 강세가 잠깐 휴식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휴식기가 지나면 다시 또 달러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해지는 이유는 다른 나라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 네. 금리, 결국에는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 포트폴리오 자본뿐만 아니라 공장을 짓기 위한 자본도 미국으로 쏠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다음에 진행되는 4차 달러 강세는 조금 완만하지만 또 긴 그런 강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휴식기다, 조종기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그 숨고르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환율 구조는 저는 과거에 한 1,200원이나 1,300원 구조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1,300원대도 어려워요. 1,300원대에 완전히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00 뭐 예를 들어서 1,300원 초반대나 1,300원 네. 후반대는 가능하죠. 물론 네, 일시적으로. 1,350원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1,300원 초반이나 혹은 1,200원대를 노크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부터 한 150원 정도의 하락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구조가 안 좋습니다. 구조가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한국 경제의 모습은 저는 혁신 성장이 없고 또 국가 정책이 이렇게 좀 중심이 없으면 저는 잃어버린 10년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의 20년. 그거는 뭐 일본보다도 더 가혹한 경기의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뭐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2월 산업 지표도 설비 투자가 조금 쇼크잖아요. 네, 쇼크. 설비 투자가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4년간 우리나라가 한 140조 정도 미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140조? 네.
추정컨대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에서 일자리는 한 20만 개가 만약에 국내 공장을 지었다면 한 20만 개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140조 정도면. 그거는 뭐 소규모 도시, 뭐 화성시 같은 게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그 20만 개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죠. 슈퍼 네. 그 대기업들의 일자리니까 네. 그죠. 그리고 중소기업 밸류체인도 같이 나갔죠. 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노동 감소, 설비 투자 둔화, 그다음에 건설도 이제는 옛날에 뭐 수출 안 좋으면 건설 투자해서 뭐 다리도 짓고 또 집도 짓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좀 못합니다. 앞으로 하는 신용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남은 게 결국에는 기술 혁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껍질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뭐 시스템이 껍질을 벗겨내고 있나요? 껍질을 더 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려워지면 단합하고 정신 차린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아닙니까? 예. 그 전통도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좀 웃을 일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쓴웃음이죠. 네, 좀 쓴웃음인데 이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환율도 좀 막연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한희 박사님 얘기 듣다가 갑자기 숙연해져가지고 근데 예.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금이 강할까? 금. 올해 아마 작년부터 가장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줬던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달러가 과거와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결국 대금 결제를 위해서 다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됐었죠. 결국 기본적으로 달러는 만성적인 수요 초과가 있었던 통화였는데 트럼프는 결국은 미국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달러를 내놓으니까 달러가 강했던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많은 나라들이 그 돈을 번 돈을 갖고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그래서 미국이 금융자본주의의 어떤 호리병이 있던 정점에서 달러가 활용돼 왔는데 좀 트럼프는 계속해서 난 적자 보기 싫어. 이제는 너희 달러 못 가져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구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구도가 흔들리면서 미국의 자산들을 사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금이 나왔는데 사실 대표적으로 금하면 생각나시는 게 언제니까 70년대 닉슨이에요. 그렇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지금 1930년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가장 좋아했던 대통령이 닉슨이라고 했고 닉슨은 결국 금태환 정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에게 협박을 합니다. 달러를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 했어요. 초기에 독일과 일본이 큰 반발을 했지만 결국 70년대에 보면 결국 미국의 뜻대로 손을 듭니다. 저는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사고 장치가 제조업을 키워서 적자를 줄이고 공화당의 70년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원화가 강해져봤자 얼마나 강해지겠냐 하지만 우리나라도 돈을 풀고 뭔가 경제에 대해서 모멘텀을 재정 정책을 쓰는 순간 원화도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걸 보고요. 어느 정도 보세요? 그냥 솔직하게.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1,300원대 초반까지는 가능하다 보인다. 결국은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과거처럼 뭐 1,100원대 가지는 힘들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에 환중에서 가장 좀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엔화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BOJ가 열릴 텐데 BOJ가 굉장히 매파적 기조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올해 우리 증시 괜찮을 거라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저기서 엔캐리 청산이 나올 것이다. 엔캐리 청산이 나오면 결국 한국 같은 시장은 두드려 맞을 것이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BOJ가 왜 엔캐리 청산이 나왔냐? BOJ의 피벗을 우리가 이해 못했어요. 올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쇼커버링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이 나왔지만 지금은 많은 포지션들이 이미 다 엔화는 강세로 갈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엔화가 강세로 가고 미국의 자산들의 어떤 강세가 이어진다면 원화도 좀 느리지만 결국 쫓아갈 것이다 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김프로님 맨 처음 질문하셨던 원화가 강세로 갈 때 한국 증시가 상대적인 매력이 있었다. 제가 올해 장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강세, 그러니까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거지로 멱살잡고 끌려가는 상황이 올해일 것 같아서 저는 1,400원 밑으로 가는 순간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풀리면서 한국 증시도 상승폭이 그렇죠. 지금은 뭐냐면 원화도 막혀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는 모멘텀도 없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멘텀들은 결국 유동성의 힘으로 좀 풀려갈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올 하반기 정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박스권, 하반기는 약간 상단을 여는 그런 증시의 강세 가능성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결이 다르시죠, 두 분이? 예. 그래서 싼 거에 대해서 인정인데 처음부터 두 분의 결이 조금 다른 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예. 규모 있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이거나 뭐 환율이거나 이런 것들도 글로벌 관점에서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마 우리 김한진 박사님이 조금 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은 합니다. 다 걱정하죠. 그래서 조금 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쪽에 더 웨이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죠? 지금 미국채 10년이 4.2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한국 가격은 어떻습니까?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죠? 2%는 안 나고 2%가 안 나고 한 뭐 1.8? 1.78. 저는 이제 김 박사님이 연초에 미국 증시가 5%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거나 4% 후반에 머물거나 이렇게 되면 기조적인 약세 전환이 할 것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려왔어요. 네. 금리가 네. 4.8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4.2까지 내려가고 이것도 깰 거라는 전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내려오는 국면에서 미국 주식은 더 빠져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네, 저도 금리가 내려가도 올라가도 주식시장이 걱정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는데 내려간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하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기 조정도 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플러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상반기에 올해 조금 트럼프가 조금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좀 거래 기술인 것 같고요, 협상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상반기에 좀 집중되면서 일단 미국의 소비자들 또 미국의 기업들 경영 활동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뭐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소프트 지표들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 하락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4.1을 깨면 아래로 깨면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더 이제 확산되고 그 채권 시장의 선행성, 경기에 대한 이런 예지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함을 느끼고 주식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악순환에 이제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 미국 경제의 좀 펀더멘탈을 그렇게 우리가 나쁘게 볼 만한 그런 요인이 있나? 비록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또 상반기 성장률도 생각보다는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GDP 한 1% 뭐 초반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 다음에 어닝 센티먼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더 조정 보이면 이게 월가의 문제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이지만 절대 수준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지금 거의 770만 개의 구인 건수, 실업자 수와 거의 같습니다. 이런 정도에서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는 것은 서서히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짧고 가볍게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1.1개 상태에서 온다.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서 뭐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24년 작년에
S&P 500의 EPS 증가율이 거의 한 뭐 11%였거든요. 올해 조정된 게 1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의 빌미로 삼는 거지 어닝의 센티먼트가 둔화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경기 침체로 조금 과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이제 뭐 약간 뭐 미안하다 이렇게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뭐 하겠다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다 털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만약에 4분기 중에 제일 성장률이 나쁜 분기는 1분기, 두 번째로 나쁜 분기는 2분기, 그 다음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올라갈 좋다. 가능성. 미국. 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올라갈 가능성. 네, 그래서 국채금리도 현재 정도가 조금 바닥권이고 오히려 지금 채권 투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셔라.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 내년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올해는 조금 조금 미스했지만 내년도에는 아마도 5% 금리를 우리가 경험할 볼 수 수 있다.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선생님?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 미국의 고질병인 쌍둥이 적자 해소에 있거든요. 관세도 결국 재정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의 재정 수지가 왜 이렇게 점점 심한 악화되냐? GDP 대비 3%까지 가자 했는데. 근데 핵심은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든지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베센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10년물 국채를 내리겠다. 의도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실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저는 아마도 더 낮은 수준을 원할 것 같고 최근에 그 패드와치 보면은 3월 아마 점도표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인하 개수 정도가 상당히 작년 12월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변화할 것 같고 저는 그런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이러한 무리한 정책들이 결국은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경제가 뭐 약간 소프트 랜딩 쪽 정도는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증시 자체는 미국 증시는 올해 상당히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할 수밖에 부진할 없고 거다. 이러한 연간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내년까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하. 저는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유동성을 풀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환은 강해지고 이런 나라들이 부상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되고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결국은 저도 뭐 주식 쪽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럼 기업 이익은 없더냐 물어본다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미국이 위스키 관세 막아버리니까 프랑스가 이제 샴페인을 수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샴페인을 그러니까 그 와인을 매우 싸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로 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어떤 물꼬를 막으면 미국 외에는 다 대안을 찾는 시장이 형성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미국의 시장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주식 투자에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요새 만날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 경제나 한국 좀 답답하죠. 여러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매력 위에 변화의 가능성이 모멘텀이 생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을 좀 믿고 한번 가보자. 올해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뭐 환율 얘기도 하고 금리 얘기도 하고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올해 이렇게 장을 놓고 보면 네.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소음의 그 어떤 영향을 잘 분석해 가지고 야 나토 보고 뭐 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방산업체 주식 폭등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막 그런 것들. 네. 그 권역에 뭐 우리 방산이나 우리 조선도 그렇죠. 우리도 있는 것 좋았죠. 같은데 그래서 두 분께 오늘은 그냥 편안한 얘기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럼 지금부터 뭐 사야 될지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윤 센터장님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저는 뭐, 아예 뭐 좀 화끈하게 요즘 하시니까 그냥 뭐 루저의 반란이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루저의 되고, 반란? 그러니까 좀 부진했던 곳들이 돌아서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물론 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는데 좀 크게 본다면
이제 아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는 유가를 안정화시키고 예. 것 같습니다. 안정 많이 되고 있어요. 유가가 안정됐을 때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죠. 예. 사실 이거는 제가 종목 말해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에서 그런데 예. 뭐 전기 관련된 회사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쪽들도 있고 또 하나 저번에 뭐 우리 김프로님랑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전체적인 세계의 어떤 체제를 개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게 푸틴과 손을 잡을 줄 몰랐잖아요. 결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취했을 때 한국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조심스럽지만 뭐 어떤 우리도 정치 지형의 변화도 생길 수 있고 여러 변화가 온다면 뭐 남북 관계도 개선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상당히 기회가 많이 올 거로 봅니다. 공통적인 특징을 본다면 그 업종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업종 내에서 그래도 부진을 딛고서 변화가 생긴 기업들을 찾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아까 조심해야 왜 되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낭인이라는 건 왜 나온 거예요? 낭인이라고 나옵니까? 윤센터에서 낭인이라고. 낭인 정도는 아닌데 왜 저를 그래서 누가 애칭을 그래서 이제 프리하셔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주식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아니 아직 걱정되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무슨 생각이냐면 전에는 좀 어렵게 얘기하는 거를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고 싶었는데 네. 요즘은 정말 내가 느낀 거 네. 그리고 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낭인까지 나오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앞으로. 대표도 아니고 불리하다는 말씀이죠. 네? 좋다는 좋다. 아 좋다는 뜻이. 좋다는 뜻이에요. 아까 그러면. 애칭이더라고 보니까. 그냥 저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마트를 자꾸 얘기하니까 뭐 당신 그 회사 뭐 관계 있냐는데 그게 아니라 네.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유통주 애널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유통업종 쓸만한 것집 있냐? 아무도 좋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통 내수는 끝났다. 네. 중국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그래도 지인들이 있으니까 전화해보면 아 중국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올해 중국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굉장히 지금 기회의 영역이 열리고 있고 길게 본다면 제가 조심스러운데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펀드멘탈 롱숏이라고 그래서 좋은 쪽은 더 사고 안 좋은 건 그렇죠. 숏을 친다는 거죠. 네. 섹터 내에서도 롱숏이 나올 것이고 아 그러네. 그리고 가치를 보고서 롱숏을 치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가치주들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롱숏이 되게 되는 순간 유동성이 보강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마 3월 이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3월 남은 시간에. 저는 낭인 보고- 기사 요즘 말은 낭만 투자자라는 뜻. 아 그렇습니까? 예. 좋게 봐야 되겠어요. 뭐 사야 돼요? 뭐 살 게 있다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올해는 좀 투자가 심플해질 것 같아요. 예. 심플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글로벌리도 뭐 조금 스타일과 섹터 쪽이 조금 싼 걸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무조건 싸야 되냐? 싼 것도 뭐 올라가겠지만 예. 저는 아직도 성장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경쟁력이 한 1, 2, 3등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과도한 PER 옛날에 뭐 메타버스 막 밈 주식 날라갈 때 예. PER 50배, 100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아니고 성장성은 있는 산업인데 그 중에서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PER도 뭐 적절해. 너무 약간 비싸긴 하지만 괜찮아. 그리고 주가는 좀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계속 신고가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투자 그룹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수 평단가를 높이는 게 오히려 맞다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나쁜 것을 털고 성과가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저는 올해 그 명언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성장 산업은 저는 뭐 조선 좋아합니다.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전력기기 앞으로 더 갈 여력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 뭐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뭐 소비재 쪽에서 뭐 헬스케어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또 뭐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삼양식품 같은 그러한 종목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도 크지만 저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소비재 쪽에서도 개별적으로 세계 시장을 계속
넓혀가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에서 철저하게 뭐 밸류에이션을 감안한 성장 종목에 투자하자. 그러면 오히려 뭐 올해 수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화기애애하게 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그러게요. 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쭉 벌어지고 갑자기 쭉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겠는데 예? 두 분이 아주 굉장히 오늘 결이 저도 오늘 완전 다른 당황했습니다,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싼 걸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으면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예. 근데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게 본다면 주주 가치를 보고 있고 결국 장기적인 가치를 보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논의된 게 배당 수익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싸고 우리가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네. 파고들면 네. 상당히 좀 기회가 있다 보고 있고 네. 물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지금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확실히 좋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갖고 있는 주주들의 잔치일 것이고 신규로 들어가긴 쉽지 않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해서 미국 증시를 팔아서 그래, 한국 증시 저 윤지호라는 사람이 떠드는데 한번 해볼까 하는 뭘 살까 한다면 저는 가치를 얻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가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주주 가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밸류가 싼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밸류가 싸면서 아까 박사님이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그래도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찾는 노력이 최우선 아닐까 봅니다. 비싼 건 조심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긴 미국 주식은 대부분 그 빅테크 M7을 비롯한 성장주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의 성장주를 사면은 네, 한국의 성장주가 미국의 성장주보다 더 센 모멘텀이 있지 않다고 보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비싼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은 비싼 거를 하면 불확실성이라는 변동성이 우리를 계좌를 녹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냥 변동성이 자 커지는. 그러면 좀 괴로운 질문 하나 네. 해요. 테슬라 싸요 비싸요? 이게 참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미국 성장률을 대표하는 거니까. 저는 다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비싸죠? 싸죠. 많이 밀렸지만 네, 아직도. 박스권일 것이다. 뭐 우리가 그 기간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뭐 한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처럼 이러한 종목들이 그냥 시장을 다 모든 글로벌 유동성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만 사는 그런局面이 다 바로 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의 새로운 매기가 등장했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분명히 미국 KPX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영원히 갈 것 같았었는데. 그쵸. 예. 뭘 안 해야 됩니까? 비싼 거 안 해야죠.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간 주식을 좋아하는 거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도 저는 올해는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잘해야 이 정도가 뭐 한 5,000 포인트 S&P 그 초반대가 저점일 뿐이지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을 것은 아니다. 박스권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드리면서 사실 미국장조차도 소문난 잔치일 뿐이다. 그래서 시장을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시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은 저도 윤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만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강세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도주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 종목 장세지. 그래서 싼 주식 가치주도 오르고 뭐 건설주도 오르고 그러면 다 가는데. 많이 오른 주식 중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 전체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고 특히나 비싼 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싼 거는 올해는 좀 조심하고 레버리지 투자 조심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짧은 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조금은 내려놓고 그래서 조금은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갖는 올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렇나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두 분과는 제가 가끔 사적으로도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니까 편안하게 했는데 두 분의 시황관이 또 이 투자의 관점에서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만 좋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출장도가 다녀야 되고 그래서 매주는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요? 아니 뭐저 시간 많습니다. 어떠세요? 시간 맞습니다. 낭인들이시지. 낭이 저도 곧 모르겠네. 제일 바쁘셔가지고. 자, 이렇게 웃지만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도 매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한 주가 끝났고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 잘 풀려서 우리 증시에도 훈훈한 봄바람이 불지 아니면 이게 또 폭풍한 손이 몰아칠지 사실 남아있는 3월이 매우 우리에게도 중요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럴 때일수록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국면에서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경험 많은 그리고 약간 좀 사심이 없는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이런 국면에 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쯤 저도 그래야 여러분 좀 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는 다음번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심층 인터뷰 시간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